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 송경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일공청회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님의 발제 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청회 시작에 앞서 주최 측을 대표하여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장 김유찬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6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보다 촘촘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협회 등 많은 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온 기획재정부와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융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모색해온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큰 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또 다른 말로 큰 구멍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펼쳐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지금 현재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야만 할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예금이자 정부 수입 측면에서도 또 예금이라는 또 이자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자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대체하고 커지는 분야로서 주식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또 큰 경제적인 의미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러한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심 없이 그리고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거기서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의 내용만들이 골라져서 그것이 제도적인 개편에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기재부의 김문건 과장께서 국민들께 직접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 학계, 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직접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문건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기재부의 고광효 국장님과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2020년 세제 개편안에 앞서 금융투자 활성화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함께 준비해 주신 기획재정부와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김문건입니다. 좀 많이 떨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의 의미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물적 기초인 재정을 조달하는 주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도 병역과 함께 납세를 국민의 2대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의무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형평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비롯한 근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는 자본소득에 세금을 적정히 부과할 수 있는 틀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예절량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한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세금을 내던 사람들은 더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너무도 슬픈 이야기가 예절량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는 자본소득과세의 틀을 올바르게 갖추어 세부담을 공평히 하려는 작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첫 번째는 금융시장의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2019년 GDP의 약 90% 수준입니다. 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투자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을 비롯하여 주식형 펀드, 주가지수 추종 ETF, ETN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능의 유사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재정개혁특위에서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합리적 금융세제 과세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1년 전 2019년 3월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그리고 작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세제 개편 추진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업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이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여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기에 현재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편을 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현행 금융세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상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이외에 주식과 지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원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응하여 세제실은 이자 배당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소득은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금전 사용 성격의 대가가 있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수익 분배 성격이 있으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와 각종 파생 결합 증권들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우리 소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 제도는 96년도에 도입하였고 IMF 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01년에 재시행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만 명이 약 18조 원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복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투자 상품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핵심은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투자자에게만 과세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적격 집합투자기구와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 나누어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과 비적격의 본질적인 차이는 소득을 투자자에게 모두 분배하느냐 아니면 소득을 유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최소한 이자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뿌려주는 집합투자기구를 얘기합니다. 비적격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 현행 세제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적격에 비해 비적격이 훨씬 더 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채권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적격에서는 과세가 제외되지만 적격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또한 해외 국외 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이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250만 원 공제가 되고요. 여타 소득과 손익통산이 됩니다. 다만 근데 적격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배당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는 적격인 경우에는 도관과세를 적용하고요. 비적격인 경우에는 실체를 모아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다르게 과세하고 있는 것이 펀드과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간접 투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상장 주식과 장내 파생 상품의 양도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양도소득이나 외화 환산 손익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펀드에서는 그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실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자 배당 소득은 돈이 벌어들인 과실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은 돈이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것은 밑에 개념에 보시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입니다. 기초자산에 따라서 ELS, DLS, ETN, ELW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게 채권과의 차이가 있다면 채권은 발행 시점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자가 결정되는데 ELS, DLS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확정되거나 손실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ETN은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그 지수의 차익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손실을 그대로 투자자가 귀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파생 결합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ELS, DLS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증권입니다. 대부분 상환이나 환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ETN과 ELW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ETN은 양도소득은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고 ELW의 양도소득은 양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ETN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형 ETN은 비과세되는 반면 ELW는 주가 지수형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물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린다면 ETN은 ETF 세제를 그대로 적용시켜줬고요. ELW는 실질을 옵션으로 모아서 옵션과 같은 세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역시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가 대주주고요. 상장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됩니다. 일단 비상장 주식,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현재는 10억이고 내년 이후에는 3억으로 낮추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1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억의 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11개 주식에 종목별로 10억이기 때문에 11개 주식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억 원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의 차이는 손익통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의 주식을 합산하여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계속 비과세였다가 2016년부터 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도 과세 대상은 주가지수 관련 선물 옵션에 그치고 개별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은 전혀 과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율은 탄력세율이 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와 국외 파생소득을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마치고 거래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는 거주자, 외국인, 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기본 세율은 0.45%이나 장내 거래인 코스피, 코스닥인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코스피 0.25%에는 농특세가 0.15%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 그 다음에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조세 형평성, 조세 중립성, 조세 합리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 채권, 장외 파생 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매우 넓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대자산가일수록 이러한 장외 파생 상품 등 비과세되는 상품을 활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는 개별 상품별 복잡한 과세 체계에 따라 투자 결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가 과세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된 ETF는 이걸 배당으로 과세해서 14에서 42%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요. 국외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투자 결정의 왜곡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성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펀드, 파생결합증권 이익은 모두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하더라도 그걸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내가 양도를 했는데 이걸 왜 배당으로 과세하느냐 질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실질에 맞는 과세인지 이런 걸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진 소득에 비해서 과세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불안정과세와 손실과세는 사실 동전의 양면적인 부분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과세되지 않아서 불안정과세가 발생하고요. 해당 소득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투자자는 손실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펀드 간
집합투자기구 간의 소득과 손실이 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 소득이 난 펀드와 손실이 난 펀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난 펀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0.45%로 기본 세율이 0.45%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5% 하더라도 대만이나 중국, 스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세제의 개편 방향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성격에 맞는 과세를 통해 금융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세제를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투자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세제를 쉽게 만들겠습니다. 개편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할 것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손익통산을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입니다. 다만 시장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채권에 대해서는 22년, 소액주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3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과 같이 이자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보시면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증권은 원본의 범위 내로 손실이 제한되는 것,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증권과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은 단순합니다. 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받는 소득, 두 번째는 증권을 처분했을 때 받는 소득입니다. 현재도 배당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묶어서 금융투자 소득에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분류과세하려 합니다. 현재 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내에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누진세율보다는 비례세율이 좀 더 소득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자본은 결집을 통해서 효율을 추구해야 하고 자본의 규모에 조세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례세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도소득과 달리 과세하는 이유는 아무리 양도의 개념을 넓힌다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을 양도로 포섭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기 억제를 위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개념은 적합하지 않아 이를 구분하려 금융투자소득을 별도로 분류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별로 모든 소득을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에 합산하여 손익통산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입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받는 분배금은 이자나 배당으로 과세할 것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소득과 부합투자기구 증권의 환매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도 보유했을 때 받는 소득, 처분했을 때 받는 소득 모두 금융투자소득입니다. 파생상품 소득은 선물, 선도, 옵션, 수합 모두 다 각각의 소득금의 계산 방법을 세법에 규정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공제하려 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과세의 실효성, 납세 협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양도소득의 85%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펀드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도
펀드는 배당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고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두 번째는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여타 소득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펀드의 과세가 훨씬 합리화됨으로써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현재 소득 금액이 총급이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투자자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경우 직접 투자인 경우에 250만 원 공제와 유사한 수준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월 공제입니다. 과세 형평,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2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2월 공제 기간의 확대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험 투자에 대한 손실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손익통산의 범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양도 손실은 주식양도 소득에서만 공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주식양도 손실 같은 경우는 여타 주식양도 소득, 공모형 주식형 펀드에서만 공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적용 세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주주에 대한 세율은 25%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크게 낮추게 되면 현재 대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주요국의 세득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명목 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기본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에 대해서 공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독일의 공제제도 한 800유로 정도 하는 공제제도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도비라든지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산 공제로 800유로를 동일하게 그냥 공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 경비 인정해 주면서 2천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에 손익통산 2월 공제를 다 해서 손해진 소득이 1억 원인 경우에 실효세율이 16%입니다. 16%의 실효세율이라면 그 어느 나라보다 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30만 명이 국세청에 전부 다 가서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천징수제도를 통해서 납세 의무를 손쉽게 처리하도록 방안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각각 다 소득 금액만 발생하면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복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손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소득이 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간 손익통산은 확정신고를 통해 손익통산을 하려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소득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반기별 예정신고를 둘 예정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소득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 자, 또는 금융기관 간 손익통산을 하려는 자, 또는 결성금 확정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미리 공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1번입니다. 금융투자 도입으로 인한 소득 구분의 변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분의 큰 줄기는 현재와 같이 유지합니다. 다만 배당소득 중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현재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묶고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3년 이후부터 과세에서 조금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부담의 귀착입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서 과세 형평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 총 소득금액 손익통산 2월 공제를 한 소득입니다. 한 소득이 상위 5%, 약 30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약 570만 명은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고 3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에 따른 세부담 비교인데요. 현재 대주주 과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주주 과세 제도는 소득 금액의 크기가 아닌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아들은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입니다. 소득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행 대주주 과세 제도입니다. 투자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의 증권거래세율은 0.1% 인하돼서 세부담은 경감된다는 측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 관련해서는 집합투자기구에서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펀드를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표 기준가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별도의 세금이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자기의 과세 소득이 되도록 하여 직관적으로 과세 소득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주식량도 손실이 있고 채권량도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재는 주식량도 손실이 소각되고 채권량도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과세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본질적인 요건은 2번입니다. 매년 1회 결산 분배 여기에 있는데요. 소득을 펀드에 담지 않고 투자자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다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배당으로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도관과세를 적용할 것입니다.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금융투자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펀드의 이익은 펀드 안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관리가 되고 그걸 받고 또 나중에 실현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성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이 손익통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배당으로 분배를 강제하여 금융소득 모두 과세될 수 있도록 당해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는 그 펀드 간 손익통산이 되는 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집합투자기구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하겠습니다. 국세청에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대로 유보금이 관리가 되고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모두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보를 허용하되 유보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받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IS 제도 개편입니다. 정부는 펀드에 대해서 아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IS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투자 250만 원 공제와 유사한 수준인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IS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거주자로 확대할 것입니다. 학생, 주부, 그다음에 은퇴자들도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하겠지만 운영의 탄력성을 대폭 보강하여 IS 제도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조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조정을 먼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분에 상응하여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중립적인 개편을 통해서 2022년 0.02%, 23년 0.08%로 인하여 합 0.1%를 인하할 것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농특세만 0.15% 부과되고요. 코스닥은 거래세가 농특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0.15%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동학개미
운동 등을 포함하여 현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손실 금액을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고 소득 금액은 2022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 소각시켜서 2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만 과세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7월 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1년에는 과세 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입법적 보완은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큰 틀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고 이거에 대한 예외는 얼마든지 논의할 시간이 길게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복잡했고 문제 제기가 많았던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발표자분께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으로 계신 고광효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이십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예정은 4시 4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 6분의 토론자가 계시고 60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에 객석 토론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7분 내지 8분 정도로 시간을 생각하시고 먼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 고광효 국장님은 맨 마지막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우리 강동익 부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입니다. 김문건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금융과세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선도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과세 형평성의 제고와 과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소득과 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단순한 세율 구조를 도입하여 자원 배분과 투자 결정의 왜곡에 대한 염려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제도, 폭넓은 손익통산제도, 2월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과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였으며 충분한 계도기간과 제도의 단계적인 도입을 통하여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를 잘 구성할 경우 민간과 정부 간의 위험 공유가 수월해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 개정안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그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 간 과세 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특히 기본공제 제도가 상품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물론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와의 연속성이나 세수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존 공제 금액을 다소간에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상품 간 그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컨대 모든 상품의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기본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그 현안은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물론 이는 업계에 대한 염려도 뭐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비대칭성이 개인들의 비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고 자산 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제 한편 개정안 발표 이후에 장기 보유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보유 감면은 이제 동결 효과를 강화하고 투자를 왜곡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감면이 없는 현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양도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약 한 0.3%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즉 99.7%의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흔히 이제 비교되는 부동산 양도세와는 다르게 이 제도는 누진성이 약한 편이고 부동산은 거주라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 제도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적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도 장기 보유 감면의 당위성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적절한 투자처, 즉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필요의 당위성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 감면은 효과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의 단기 투자 성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국가가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도 장기 보유를 유도해야 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 투자 성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은 물론 이제 종목 단위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개인이 단일 종목을 횟수로 2년 이상 보유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5년 이상 보유하는 비율도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근시안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에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경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유동성 저하, 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에 대한 여러 실증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결과들을 두루 살펴볼 경우 양쪽 주장 모두 근거가 비교적 약한 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실증 분석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증권거래세율이 약 0.1% 정도 변동할 경우에 거래량은 5에서 10% 수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 생각에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이제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분석은 이제 유사한 성격의 대체 투자처가 많은 유럽에서 추정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거래량의 변화가 훨씬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기능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유동성, 변동성, 가격 효율성 같은 질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량보다는 금융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이러한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 사용하는 변수, 연구 또는 방법론에 따라서 이 증권거래세가 이러한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추정되어 일관성 있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구에 따라서 방향성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개선한다거나 악화시킨다거나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나 가격 효율성과 같은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증권거래세의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모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론적 논의들 중에 변동성의 변화가 약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사회적 효용이 낮은 정보 수집과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약하게나마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는 경제적 효과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이 아닌 세원 확보와 형평성의 측면에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증권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증권거래 세수를 더욱 증권거래세보다 비효율성이 높은 왜곡적 조세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자 하면은 그 비용과 비효율성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금융위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후에서 실제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에서 나오는 주장들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연관된 이슈가 외국인 과세 이슈인데 물론 증권거래세가 외국인 과세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을 과세하겠다라는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현재 기획재정부의 개선안은 투자자의 총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을 적절하게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을 개선시키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조금 보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품 간 기본 공제 차이가 좀 더 위험이 높은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코멘트 주셨고요. 또 장기 보유 감면이랑 증권거래세 폐지 등은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종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박종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김문관 과장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거래세 중심에서 소득세 중심으로 금융세제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금융학계나 아니면 재정학계에서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던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시작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양도차익과세를 점진적으로 넓혀오긴 했었는데 그 넓혀오는 방식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좋게 말하면 독특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형적인 방식으로 양도차익과세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면과세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투자 관련 소득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공평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배경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손익통산이 가능해지고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융투자 관련된 소득이라는 게 관련된 소득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시계열별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익통산과 이월 공제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것도 이번에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동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학계에서 제기를 했지만 정책당국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맡아주셔가지고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지금 이제 양도차익 과세를 점진적으로 그동안 도입해오던 방식이 대주주 범위를 넓혀오던 세법상 대주주 범위를 넓혀오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 과세 대상자의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직전여도 보유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말하자면 지배구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왜곡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비용이 딱 잡히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잡히는 말하자면 그 사중 손실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로드맵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정해져 온 로드맵이 쭉 있었고, 그거를 계속 내년에 3억 원까지 낮추는 이제 그 로드맵을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로드맵이 정해질 때만 해도 그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과세가 이제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던 로드맵이었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대주주 과세에 대한 이게 이제 로드맵을 따라가는 거는 이제 유예 아니면 스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토론하신 이제 강동익 박사님과 비슷한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의견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성이 있긴 있지만 누진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결집 효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굳이 장기 보유에 대한 이제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한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누진성이 낮은 것도 맞지만 사실 기본 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쭉 기본 공제 이상으로 제가 이익이 날 것 같으면은 그때 바로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기본 공제를 한번 공제받고 끝나니까 세액을 좀 내야 되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을 이제 우리가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기업의 주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들의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발표 자료에도 나오지만 세수 중립적인 개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세수 중립적인 거는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학자들이 이걸 표현할 때는 그걸 왜 표현하냐면은 이제 어떤 조세가 다른 조세를 바뀐다거나 아니면 개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감안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좋은 개편인지 이제 따지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효율성, 형평성, 그다음에 세수일 텐데요. 세수라는 측면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을 그러니까 디멘전을 다 보면 힘드니까 세수라는 측면을 이제 배제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세수 중립적인 이제 개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책 당국에서 세수 중립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는 아마도 기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금융세제 관련돼서 세금이 혹시 좀 덜 거치면 다른 쪽에서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세수 중립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신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 이 안을 발표하실 때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게 생산 요소별로, 그러니까 뭐 노동, 자본, 토지, 생산 요소별로, 그리고 자산 종류별로 이게 이제 과세 규모들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쪽이 더 과세가 돼야 되느냐를 더,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히 금융세제과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거를 먼저 연구가 선행된다면 굳이 세수 중립적일 필요가 없고 어쩌면 더 거칠 수도 있고 덜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상 교수님께서는 투자소득의 필수적인 손익통상과 2월 공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기존에 이제 자산 보유 규모 과세에서 내년 4월부터 이제 3억 원 대주주, 뭐 우리 예를 들어 주셨지만 특수관계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중단할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 공제가 불필요한 연간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세수 중립적 개편에 굳이 얽매여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무영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업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오무영 본부장입니다. 김문건 과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세제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벨트를 매고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손익통상과 손실 2월 공제가 허용이 됨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담세력을 기반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세제 개편을 바라보는 업계와 자본시장, 투자자의 요구사항은 단순 명확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제, 그리고 국민 재산 증식에 유리한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이게 시장의 논리이자 투자자의 정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에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 공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펀드는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간접 투자 수단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는 주식 투자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비클이죠. 근데 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보다는 R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해외 펀드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국내 펀드 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에 앞서 펀드 과세가 먼저 시행이 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펀드 과세 시행 시기를 상장 주식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한 이슈지만 기 발생한 펀드 소득의 과세 부담을 위한 완화하기 위한 의제 취득 제도도 명확히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역차별은 그간의 정부에서 간접 투자를 장려해온 그런 정책과도 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선진 외국의 경우에 간접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가 직접 투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설계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래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 동시부과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어떤 법률적 정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초의 증권거래세 제정 법안을 보면 그 소득 과세의 대체 수단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고 예전부터 양도세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후에 남는 농특세도 거래세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 투자자가 계속 농특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양도세 전환 후에 양도세에서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요 선진국들이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조세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발표안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단일세율이고 단일세율 체계고 공제제도 있어서 어떤 장기 투자 어떤 혜택을 줄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 지원 효과가 있는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에서 한 5년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년 이상,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는 심지어 무제한으로 손실 2월 공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행해서 비과세 상품인 기존의 ISA는 리모델링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재건축을 해서 투자형 ISA 도입하고 연간 납입금 매년 2천만 원씩인데 한 5년 이거를 한 1억 그냥 선납할 수 있게 선납 허용을 해주고 세제 혜택을 대폭 올려서 실효성 있는 어떤 장기 투자 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천징수 주기 관련인데요. 지금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감소해서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될 뿐만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서 회피 거래 같은 그런 어떤 불필요한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연간 단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복수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고 이슈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사회적인 어떤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과세 이론도 그리고 세수도 중요하지만 이 납세자의 어떤 수용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보는 어떤 시장의 논리, 그 다음에 투자자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제 개편 사항에서요 납세자 즉 투자자의 수용성 측면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우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세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2월 공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ISA는 지금 너무 대상은 늘리지만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원천징수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금액의 축소 효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종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종무입니다. 이번 금융상품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알려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일거에 잘 해소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쟁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제출된 단일세율 또는 낮은 단계 누진도가 적용된 단계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 투자에 대한 우려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 별도 세율이 이렇게 창설된 게 1986년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해서 60%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60% 40%만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1981년도에 미국 누진세 최고세율이 70%니까 자본이득 최고세율은 40% 과세하니까 47, 28, 28% 그렇게 계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1986년도에 아주 큰 세제 개편이 있으면서 장기 투자 소득공제 60% 그걸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그냥 장기 투자 세율, 장기 이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 28% 그걸 창설을 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진세 최고세율이 이제 70%에서 요새 한 40% 언저리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이게 오늘날처럼 이제 장기 이득 세율이 한 20% 언저리로 이렇게 조정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하고 1986년 미국하고 유사한데 프랑스는 2년 이상 투자하면은 50% 소득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해서. 근데 프랑스 누진세 최고세율이 60.5%거든요. 그러니까 50% 과세하면 이제 30.25가 자본이득 최고 세율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장기 투자 공제 50% 그거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30% 단일 세율로 이렇게 개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보면은 단일 세율 이거 자체가 장기 투자 공제,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미 내장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계속 언론에서 이 얘기 나오던데 그래도 추가로 장기 투자 더 우대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간별로 세율 달리하면 왜 복잡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10% 세율 10%인 장기 투자 이익하고 세율 30%인 단기 투자 손실이 있으면은 그걸 서로 상계를 하는 게 옳을까 안 옳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차라리 30%짜리 손실 본 거 이거 10%짜리 이익하고 상계하지 말고 2월 공제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은 장기 투자 손실 발생한 거 그걸로 세율이 높은 단기 투자 이거 상계하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세율 높은 손실을 가지고 세율 낮은 손실 상계하는 거 싫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장단기 투자 손익 이걸 서로 상계하는 규칙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미국도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구글링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 방식하고 다소 다른 게 이제 검색이 되던데 인도 거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세율이 낮은 장기 투자 손실 가지고 세율이 높은 장기 투자 이익 그걸 상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좀 어쨌든 통산룰이 다소 복잡하게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별로 세율이 다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투자 손익 계산에 있어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간별로 세율이 다르니까 선입선출을 사용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좌 보면 이제 분할 매수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이나 뭐 무상증자 같은 거 받으면 단가가 거의 빵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이제 제 계좌에 지금 1억짜리 어떤 종목이 평가익 상태다 그러면 이게 1억짜리니까 뭐 한 절반 팔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익 나겠거니 하고 이제 세금 계산해 가지고 턱 처분을 했는데 막상 이제 처분하고 나면은
그 선입선출법으로 실현한 손익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금액이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실무적으로 아까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무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결집 효과나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단일 세율 제도 자체가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배려를 이미 내장하고 있는 거고 실무적인 번잡한 것 때문에 지금 제출된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쟁점은 그 투자 손익 그 통산 범위에 대한 건데 그 우리 발표안에서 투자 손익 하나로 이렇게 통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넓게 설정돼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과세 일원화제도 택한 이제 독일하고 일본을 많이 참고하는데 아까 김문건 과장님 그 설명해 줬듯이 그 독일은 주식은 주식끼리만 되고 일본도 이제 그 상기하는 통이 세 개입니다. 그 상장 주식하고 일반 주식하고 파생 상품 이렇게 따로따로 통산을 하고 일반 주식은 그 2월 공제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통산 범위가 상당히 넓게 돼 있는데 통산 범위가 넓으면 이제 그 투자자한테 그 유리한 거죠. 유리한데 요게 좀 한번 넓혀놨다가 다시 좁히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거꾸로는 쉬워도.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과감한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발표안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 통산은 한 군데에서 다 하면서 이제 소득공제는 3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주식 투자 2천만 원, 국외 주식 250만 원, 펀드 손익 빵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저도 상당히 조금 그 구분한 이유가 확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김문건 과장님 말씀이 그 펀드 손익의 경우에는 그 ISA 혜택 관련해서 이중 혜택 방지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발표된 안에서 그 손실상계하고 2월 결손금 공제하고 소득공제 적용하는 순서를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뭐 그런 디테일까지는 발표하실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보통 소득공제가 손익 산출되고 난 다음에 손익 산출되고 2월 결손금 적용되고 소득공제가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소득공제를 제일 나중에 적용하는 이유가 그 결손금은 2월을 하는데 소득공제 금액은 2월을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하는 소득공제가 이렇게 3종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소득공제를 뒤에 적용하면 절차가 조금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재 설계의 디테일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손실상계랑 2월 결손공제를 나중에 적용을 하면은 소득공제 효과가 이렇게 그 누적되는 그런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그 조금 얘를 약간 고약하게 만들면 그 소득공제 금액이 상당히 그 4년 차에 커지는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손익 통산을 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한다면은 그 3종 손익에서 생기는 세 가지 손익에서 생기는 그 단기 손실을 상기하는 순서도 좀 디테일하게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국내 주식하고 펀드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그 국내 주식 쪽에서 먼저 상기하느냐 펀드에서 먼저 상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세부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납세자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좀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그 소득공제 금액이 3개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오무영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2개로 가른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간편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2가지고요. 그 어쩌면 이제 그 누군가한테는 이 그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굉장히 갑작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99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였고 요게 그 뭐 어떤
특정한 주식의 그 매도 관련해서 이제 논란 때문에 생긴 제도였고 그 위에 이제 계속 20년 넘게 그 말하자면 그 대주주권 완화되면서 이렇게 20년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가 이번에 그 전면 과제로 완성이 됐는데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잘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에 또 공감해 주셨고 장기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투자 손익에 통산할 때 손익 통산 순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 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기사 내용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상한 세제안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인식할 그런 이제 조금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사실 모험자본의 공급과 국민자산 증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제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세제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손익통산 그리고 3년의 기간에 대해서 손실의 2월 공제를 허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발표되었던 금융 관련 세제 개선안들 중에 가장 개혁적인 그런 세제안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세제적 진전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가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관찰이 되고요. 앞서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복이 되는 내용들은 일단은 빼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토론자들이 이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합투자기구가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다수가 채권 및 상장 주식 채권도 대부분 상장 채권이죠. 상장 채권과 상장 주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기본 공제 2천만 원이 주어지는 범위를 단순히 상장 주식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장 주식과 그 다음에 상장 채권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물론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적격 집합투자기구 흔히들 공모펀드라고 많이들 이해하시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공제 2천만 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상장 주식과 펀드가 일정 부분 대체적인 관계,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경제적 실질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그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소득 공제를 상장 주식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채권, 상장 채권과 그 다음에 적격 집합 투자기구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적격 집합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집합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장기 투자가에 대한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장점이 있다 내지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여러 가지 학계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손익 통상과 관련해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금융투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오무영 본부장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행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가치 기준으로 10억 원이죠.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3억 원으로 이제 강화되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올해 12월 달에는 특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도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주주 기준이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인하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5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2017년도와 2019년도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전년 대비로 급증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저는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12월에 집중될 가능성, 특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보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기간에 이러한 매도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변화를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라는 그런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세수 확보라는 그런 목적 달성보다는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 결국 이것은 투자자들의 비용 증가, 조세 회피를 위한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세수 확보 효과보다는 변동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유예 조치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천 징수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지금 이제 월별로 원천 징수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표됐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KOTC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존속시키는 방안도 조금, 여기에 대한 세제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2천만 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죠. 비상장 주식은 250만 원, 해외 주식이랑 이렇게 합쳐져서 250만 원만 기본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KOTC는 코넥스 시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범 자본 축적 내지는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이런 측면들을 감안을 할 때 KOTC에 대해서도 코넥스 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세제 적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제의 변환이 있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부분적으로 쭉 얘기됐습니다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 투자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또 필요성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큰 제도적 개혁이 있다면 기존의 제도에 따른 대주주 범위 확대는 조금 유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인 KOTC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토론을 듣고 플로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우리 발제자인 김문권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토론자들께서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황세훈 박사님은 가장 계획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난 거에 비해서 토론자들께서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또 형평성도 맞추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그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 방안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는 이제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방향이라고 말씀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수많은 절차하고 논의 그 상당한 기간의 연구를 거쳐서 태어난 것이고 그동안 계속 그 미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연 거는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싫은 소리를 가감없이 귀담아 들으려고 공청회를 연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게 선진화라고 했는지 합리화라든지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왜 선진화라고 했는지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기존 제도는 후진적이었다. 돈을 잃었는데도 세금을 내는 구조였고 손해를 봤으면 국가가 환급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다음에 벌었을 때 그만큼 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는 후진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 이상의 소득을 이렇게 얻으셨으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있는 분들도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입니다. G7에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또 이렇게 그 언급 중에 비판 중에 왜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과세 방안을 발표를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왜 지금 이거를 발표하느냐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여러 차례 올 6월 말에 저희가 발표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어쩌다가 이렇게 기간이 겹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수익을 올리시더라도 2, 3년 후에 이거는 적용이 되니까 지금 그 수익 올린 것은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급하게 갈 사항은 아니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 위원님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방안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갈 때 한꺼번에 확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 다시 그러면 뒤로 돌아가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10년 걸쳤거든요. 이 그 말하자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해서 10년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급하게 갈 생각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고 하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최종안은 국민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쟁점이
위원님들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고빈도 매매라든지 그 시장 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각종 연구 결과도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도 한 10년간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갔습니다. 저희 그런 그 일본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농특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특세, 그러니까 저기 증권거래에 농특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농특세를 낮추게 되면은 이 농특세는 농특세 전체 세수 중에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 농특세의 5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농특세를 걷지 않으면은 다른 어디선가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증권 주식양도 차익 그 일부를 농특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주식양도 차익은 해마다 그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농특세는 안정적인 어떤 세금 그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장기 보유 문제인데요. 뭐 토론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동의하신 분들도 있고 이견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종문 교수님 좋은 의견이셨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무영 금투협회 위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도입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도 단일세율 자체가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인센티브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반복적입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실물자산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해서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은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우대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단기 그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주식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재벌 오너 등이 그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기 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과세 불형평이 심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과세상의 차이 때문에 이 그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게 되면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그 금융 기법들이 새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제도가 복잡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인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월 공제 기간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뭐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3년으로 했는데 그 이제 저희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그 손익 통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도를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다시 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차별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직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는 투자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사실은 펀드는 저축을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그러니까는 조세 감면 제도에서도 펀드는 저축으로 봐서 여러 가지 그 감면 제도를 두었던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한 자산도 예를 들면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 투자는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루트로 그 건의도 해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이거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안을 발표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독일은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지만 이 문제도 저희가 더욱더 검토를 해서 최종안에는 보다 더 나은 안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서는 이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인데 올해 연말 에는 종목별로 이제 3억 원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춰지고 그다음 내년 21년 4월부터는 이제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일관되게 자산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을 위해서 그 대주주를 낮추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에 예정된 그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라든지 시민단체, 경제단체로부터 다양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요. 시기상조라고 봐지고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저기 오무영 토론자께서는 IS 제도에 대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대폭 이렇게 범위를 넓혀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황세훈 위원께서는 KOTC 시장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계속 존속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그 가입 대상자를 확대를 하고 또 어떤 요건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그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으로 7월 말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그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이제 아무래도 플로어에서 저희가 한 2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먼저 손을 드셨네요. 예. 아니요, 예,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손 드신 분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 600만 주식 투자자를 대표해서 나온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단체 명의로 한겨레 신문 일면 광고가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만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그 주식 양도소득세 증세 논의 자체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대통령께서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앞에 계신 여덟 분께서는 그 주식 투자 실전 경험이 많으신가요? 부동산 투자 말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5가지를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0만 주식 투자자가 내는 세금에 대한 공청회인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전혀 없습니까? 무식한 국민은 빠져 있고 세금만 내라는 얘기입니까? 600만 주식 개인 투자자는 엄연한 자본시장의 주인입니다. 거래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빼놓고 객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법을 전공한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원천무효, 원인무효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개인 투자자 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전문가 또는 개인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모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당과 정부가 누차 얘기했듯이 증세도 아니고 제로섬이라면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 뭐가 큰 문제일까요? 왜 혼란을 야기하시는지. 주식시장이 겨우 살아나고 있고 동학개미들이 상반기에 40조 원 순매수를 하며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이 시점에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기재부 측에서 예상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코로나19도 있고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국회가 압박한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원보다도. 하여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들었을 때 뭐가 정말 큰 문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발언 끝나고 앞에 계신 분 중에서 속 시원하게 정말 큰일이 코로나19보다도 주식시장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은 심리이자 선행입니다. 그냥 두면 최근 사상 최대의 거래량 증가로 인해 복지로 지출된 나라 국간이 채워질 텐데 왜 개인과 큰 손들을 불안 심리로 주식시장을 떠나게 하고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게 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까? 주식시장 침체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앞에 계신 분들이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셋째,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태계가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을 먼저 선진화한 다음에 선진 과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무차익 공매도 하나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 하에서 무슨 세금만 손대려고 하십니까? 100m 앞에 있는 어린 아이한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려는 행위가 정상입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되어서 자본시장에서 범죄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개인 몫이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본시장 시스템과 인프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놓은 뒤에 선진 과세를 운운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본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2년 후쯤에 그리고 코스피가 3천을 넘은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넷째, 정부와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거래세 폐지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공매도 천국에 더해서 단타 천국이 됩니다. 개인이 외국인 기관의 AI 프로그램을 동원한 현란한 단타 실력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주식시장 문을 닫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17년부터 18년 사이 메릴린치 증권은 1000분의 1초의 주문을 내는 고빈도 매매를 통해 2,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 시장감시법 위반한 게 875억 원이었는데 고작 그 제재금으로 1억 7,500만 원만 냈을 뿐입니다. 거래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같이 증권 범죄가 많은 후진국형 주식 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번 개편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이해찬 대표 말씀처럼 개인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봉입니까? 그러지 않지만 만에 하나 강의에 의해서 같이 주문합니다. 1. 형평과세를 위해 개인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을 봐야 합니까? 2.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월별 원천 징수 생각을 접고 매년 5월 정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3. 내년에 대주주요건 금액이 3억 원으로 하향되면 9월 이후 폭락장 불보듯 뻔합니다. 10억 원 유지 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투자 부대정책 꼭 들어가야 합니다. 5. 비과세인 공매도 수익을 당장 과세시키세요. 차별 안 됩니다. 6. 시장 조성자 비과세 연말에 끝나면 절대로 연장하지 말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7.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최소한 10년으로 해야 합니다. 8. 펀드와 ETF도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대로 가졌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주식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사상 최대 시중 부동자금 1,100조 원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야 됩니다. 개인들이 살린 주식시장, 정부와 여당이 죽이면 안 됩니다.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한 이선 지긋지긋한 박수가 개인 투자자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목을 맞아도 시대의 순간에 얼음물을 뛰어든다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수십이 살아나고 거래를 증가로 예, 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예, 충분한 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 시작하셨던 분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말씀 시작하셨던 분이 예, 두 번째로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네,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을 조금 네, 예,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주식 투자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여러 토론을 들어본 결과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계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펀더멘털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네, 그거가 일단 선행이 돼야 이 세제가 선진화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금융 사범에 대해서도 뭐 옵티머스나 라임 자산운용 등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님들이 도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냐, 조세 저항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두 가지를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손 내지는 이런 자본 유통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국장님이신가요? 고광요 그 국장님이신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래세 또한 이제 어떤 기능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것처럼 세금이나 세제라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효과, 파급효를 고려해야 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기에 이제 지재권 중심의 산업 전환기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다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이런 세금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는 다르게 산업구조와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코스피 시장이 10년 동안 20%밖에 성장을 못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선진화되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시크리컬한 산업만이 가득한 우리 자본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 나스닥 시장은 300% 이상 성장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그 나라들이 지재권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산업에서 LNG를 23조 원어치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조 내지는 1조 원의 로열티가 이제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기반의 이런 화물창 업체로 이제 고스란히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그만큼 성장 산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산업을 아무리 찾아봤자 지금 이 금융 세제, 양도소득세 20% 분명히 고사시킬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지재권 중심의 산업 전환기에 이런 양도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단히 노이즈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혁신 산업에서 분명한 버블과 그리고 붕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지금 2020년 6월 26일 기준으로 대략 190조 원
KRX 헬스케어 지수가 190조 정도에 상당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바이오가 버블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임상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재권 산업들이. 그런데 과연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시크릿한 산업으로만 먹고 살 겁니까?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여기 패널 분들이나 몇몇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단순히 세제에만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우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손 드셨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분께서 조금 우리 국장님 답해 주신 거 빠지신 거 플로우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 이제 펀더멘털한 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너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전통 산업 위주로만 돼 있어서 자본 시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어떤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금융 시장에 대한 개선 문제는 아까 그 전에도 정의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금융 시장의 과세 문제고 금융 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해당 금융 당국에 전달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그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 그다음에 투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어떤 과세 문제 이런 것들도 최대한 벤처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아직은 올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의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증세 논의를 중단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저희가 발표 자료에 일부러 빨갛게 적었습니다. 이건 증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고 아주 소수의 주식 투자를 인해서 혹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얻으신 분들에게 과세를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거래세를 낮추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권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세금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거래세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어떤 세수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증거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또 지금 굉장히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데 왜 평치풍파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과세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2023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선진국형이 아니고 후진국 시스템이다 하는 것도 아까 개인 주식 투자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는 이제 금융당국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 폐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분들도 많지만 또 우리 정의정 대표님은 폐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또 단타 매매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폐지를 당장은 하는 것은 어렵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월별 징수 문제, 그리고 대주주 요건, 그리고 비과세 공매대 수익과세, 그다음에 시장 조종자도 말씀해 주셨고, 손실 이월 공제를 10년간 해달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우리 발표된 자료도 있고,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발표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세가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거래세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거. 목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설명자를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는 하자. 그게 정의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 열심히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과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려가 좀 필요하고 시장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플로어에서도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플로어에서 손 드신 분들 많은데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발표해 주신 우리 김문건 과장님,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